메타 모델, 밀턴 모델은 청킹 언어라고 그래. 청킹. 네. 이게 청킹 업, 청킹 다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크라는 거는 덩어리를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청크 업 하면은 큰 덩어리를 나누다. 네. 그러니까 청킹 업 하면 큰 덩어리를 나누어서 말을 하다 이런 뜻이고 네. 청크 다운은 뭐냐면 작은 덩어리를 나눈다. 작은 덩어리를 나눈다. 네. 작은 덩어리를 나눠서 말하기가 이제 청킹 다운인데 뭐 작은 덩어리를 나눠서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세부적으로 말하기, 네. 구체적으로 말하기, 따져서 말하기 뭐 이런 거죠. 네. 그럼 잘 봐봐요. 이제 큰 덩어리로 이제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편안해요. 편안해지죠. 편안해지고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트랜스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청킹업은 트랜스 언어라고 그래요. 즉 체면 언어라고 그래요. 체면 언어. 이거 이제 밀턴 모형. 밀턴 모형에서 이제 19가지로 다루어질 겁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꼬치꼬치 따져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편안해질까요? 불편해져요. 불편해지죠. 따지니까. 따져서 질문하고 그러면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깨어난다 말, 깨어난다. 음. 어디서 깨어나냐면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고정관념이나 제한적 신념이나 네. 이런 것에서 이제 깨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깨어나게 만들어주면은 깨어난다라는 거는 바로 체면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에서 탈트랜스, 탈체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메타 모형이라고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 모형하고 밀턴 모형을 자유자재로 좀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때는 밀턴 모형으로 갔다가 또 부정적인 생각에서 깨워줄 때는 메타 모델로 갔다가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메타 모형을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는데 메타 모형에는 위반이 있고 도전이 있어요. 네. 왜 메타 모형 위반을 하느냐? 자, 우리는 머리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네. 머리에 있는 생각을 우리 심층구조의 언어라고 그래. 입으로 표현되는 언어를 표천구조의 언어라고 그래요. 네. 우리 선생님은 머리에 있는 생각을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 네. 예를 들어서 그 눈에 대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뭐 쌀랑눈이라든지 한방눈이라든지 첫눈이라든지 뭐 눈싸라기라든지 뭐 이런 몇 개 이제 단어를 쓰다 보면은 네.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근데 에스키모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대한 단어만 뭐 한 7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뭐 한 7가지 이상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이게 눈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이게 눈이 내릴 때 눈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뭐 첫눈이 내립니다. 뭐 쌀랑눈이 내립니다. 뭐 한방눈이 내립니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하지. 네. 그 나머지 그 눈에서 벗어나 있는 다른 눈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자, 이거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은 생략, 삭제를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어떤 부분은 왜곡을 시키고 왜곡, 네. 좀 확대시키고 축소시키고 어떤 것은 또 일반화를 시킨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메타 모형 위반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인식의 한계, 언어의 한계 때문에 또는 표현력의 한계 때문에 왜곡, 일반화, 생략, 삭제의 예과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인 언어인 표정 구조가 심층 구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 삭제시켜서 이야기하고 왜곡시켜서 이야기하고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걸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 도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메타 모형 도전이라는 건데 그 메타 모형 위반 상황에서 그 위반 사실을 지적하거나 심층 구조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용 확인이나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반응을 본다. 네. 즉 질문 형태로 도전을 한다 이 말이지. 뭐 뒤에서 다루겠지만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지금 마음이 읽긴데요.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지금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못하는지 이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 마음을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네. 어떤 질문 도전해야 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제 도전할 수 있겠죠. 네. 자, 잘못된 걸 바로 잡아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네. 물론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경우는 어때요?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굳이 바로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서민규 선생님은 기후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경우는 긍정적이잖아요. 네. 제가 긍정적으로 말하는데 굳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도전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밀트 모형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고 왜곡을 일반화시켜서 긍정적인 말을 불어넣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굳이 도전을 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당신 나를 좋아하지 않군요. 또는 뭐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는 살림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가치가 좀 어긋날 수 있는 이런. 당신 오늘도 약속 시간 늦게 왔네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군요.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왜곡을 시키는 거죠. 네.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사실은 몇 명 있는데 아무도 없어 이렇게 뭐 일반화 시킨다든지. 또 나중에 보면 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또 일반화시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네. 이렇게 막 그 삭제 왜곡 일반화시키는 말들을 하는 거지. 그럼 그 부정적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도전을 해서 바로 잡아줘야 되느냐 이거죠. 네. 도전. 메타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메타 모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우리 심층구조의 생각을 언어의 한계나 또는 왜곡 어떤 사고의 한계나 인식의 한계나 이제 이런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제, 왜곡, 일반화를 시켜서 말을 할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도전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메타 모형은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돼. 첫 번째는 뭐가 왜곡되고 뭐가 일반화되고 뭐가 삭제되었는지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거기에 걸맞게 어떻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질 것인가. 네. 이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네. 자, 좋아요. 이제 그러면 그게 이해됐으니까 지금 이제 메타 모형 10가지를 쭉 볼 텐데요. 자, 요거는 선생님 번호하고 제목까지 다 외워야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저 사람은 1번 마음 읽기를 위반했네. 저 사람 7번 서법 기능을 위반했네. 저 사람은 8번의 비구체 명사를 위반했네. 이렇게 막 머리에 떠올라야 돼. 네. 혹시 이 제목 왠 적 있나요? 순서 제목. 선생님 영상 보고 이랬었어요. 아, 내가 영상이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내가 다 노출시켜놨네. 그거 다 외웠어요. 그래서. 예.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제 참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마음 읽기는 한 마음으로 네. 이 수행자 상실은 이수역에서 네. 3 인과관계는 3인이 4 복문 덩치가 4개의 복문을 지나 5 기본 과정은 5기를 가지고 6 포괄적 수량하는 6포를 씹으면서 7 서법 기능은 7서를 지났어. 8 명사화는 8명으로 늘어나면서 9 비구체적 동사 9 비구비 돌아 네. 10 단순한 생략 10단의 경지에 오른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마음으로 이 수역에서 3인이 4개의 복문을 지나 5기를 가지고 6포를 씹으면서 실수를 지나 8명으로 늘어나면서 9비구비 돌아 10단의 경지에 오른다. 이걸 이제 다 외웠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뭐야 하면은 마음 읽기가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네. 6번 뭐냐면 포괄적 수량화, 뭐 9번 뭐냐 비구체적 동사, 10번 단순 생략, 뭐 4번 복문 덕지 이렇게 이제 번호 순수에 맞게 이름이 그대로 기억이 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저 사람 이야기 한 들어보니까 이 사람 7번 석법 기능에 지금 위반이 돼 있네. 저 사람 2번에 수행자 상실 위반이네. 저 사람 5번에 기본 과정이 위반이네. 이게 바로 그냥 눈에 띄어야 돼. 네. 그러면서 그 순간적으로 내가 어떤 도전을 해야 될까 머리에 도전적 질문이 올라야 되고요. 모든 뭐 도전적 질문을 하진 않지만 필요하다면은 순간순간 도전적 질문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네. 그래야 메타 모델을 잘 사용하죠. 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메타 모델은 메타 모형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밀트 모형과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배웠던 우리 이제 그 공감적 경청이라든지 뭐 여러 대화 기법들 공부했죠. 네.
그런 것과 같이 또 인간을 지어서 공부를 좀 써야 되지. 메타 모형만 쓰고 뭐 밀턴 모형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오케이.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두 번째 또 얘기할 게 뭐냐면 이 메타 모형은 네. 자 메타 모형은 반드시 레포 형성이 된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도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기분이 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겠죠. 네. 어떤 사람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 모형 사용할 때의 눈빛이나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나 음색이나 그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뭐 도전적으로 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대학 시험 떨어진 사람 다 죽어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학 시험에 떨어진 사람은 다 죽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네. 온화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 뭐 대학 시험 떨어진 사람 다 죽었어요? 뭐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버리면은 상당히 이제 기분이 상하겠죠. 그래서 이제 레포 형성, 이게 비언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드럽게 기분 상하지 않게 연출이 되면서 메타 모형 도전을 해야 된다. 그건 좀 훈련해야 됩니다. 그 레포가 형성돼 어느 시점에서 레포가 형성됐다고 판단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뭐 내가 언제 어느 정도 맞추기를 했는데 내가 뭔가 이끌어봐, 유도를 해봐. 네. 잘 따라오면 레포 형성이 된 거죠. 저항이 일어났어. 거부를 해. 그러면 레포 형성이 안 된 거죠. 자, 다시 봐봐요. 처음에 충분히 맞추기를 해서 네. 그 사람에 맞게 대화를 해요.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한번 이끌어봤어. 네. 잘 따라오면은 어때요? 잘 따라오면은 레포 형성이 되었어요? 형성이 안 되었어요? 됐습니다. 형성이 되었죠? 근데 내가 충분히 맞추기를 해서 이끌었는데 따라오지 않아. 저항을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직 레포 형성이 안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이끌어야 돼요? 다시 맞춰야 돼요? 맞추기를. 다시 맞추기를 해야지. 제가 저 그랬잖아요. 거절이나 저항은 아직 레포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네. 거절 저항은 민감성이나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좀 더 그 사람 입장에서 더 맞추기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메타 모형도 충분히 맞추기가 되어서 레포 형성이 되었을 때에 쓸 수 있지. 레포 형성되지 않았는데 메타 모형을 썼다. 그러면 저항감이 일어난다는 거. 네. 자, 오케이. 이해되세요? 네. 이거 그럼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순서 다 외웠어요.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눈 감고. 이거 브레인지가 좀 돼가지고 7번 뭐예요? 눈 감고. 실서를 지나서. 그럼 7번 바로 답이 나와야지. 네? 7번 석법인 스포키 노브죠. 3번 뭐예요? 인과관계. 그렇죠. 5번 뭐예요? 이수엽. 이제 오기를 가지고 오기를 가지고. 기 뭐예요? 기. 아 기본 과정. 그렇죠. 기본 과정. 10번이 뭐예요? 10번이 10단의 경기 오른다. 10단. 단 뭐였죠? 단순 생략. 오케이. 이거 다 외쳐야 돼.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미리 이제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예문을 최소한 한 개 이상을 만드세요. 네. 질문과 답변의 예문을 만드셔야 돼. 네. 자, 마음 읽기를 봅니다. 1번 마음 읽기. 마음 읽기는 타인의 내적 상태를 주관적으로 짐작해서 마치 사실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짐작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짐작하겠다고 그랬죠. 네. 마음을.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마음 읽기에 메타 모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봐봐요. 당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군요. 내가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좋아하지 않군요 이렇게 됐잖아요. 네. 자, 내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좋아하지 않군요 이렇게 잘못 짐작을 했어. 음. 내가 널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돌직구가 되겠죠. 네. 근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네. 근거를 제시해봐라. 근거 없잖아요. 건이는 제가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건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건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지 생각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신은 바람둥이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내가 바람둥이인지 아니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이런 거 도전을 하는 거죠. 네. 당신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적인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가족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더 부정적이죠.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신 영업에는 소질이 없는 분 같은데요. 영업에는 소질이 없는 분 같은데 이게 더 기분 나쁘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신은 치유 뭐 상담 쪽에는 별로 재능이 없는 분 같은데요. 이게 기분 나쁘잖아.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계속 마음먹기를 할 때 이때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이제 도전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마음읽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읽기를 잘못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마음읽기를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아주 많은 내담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마음읽기를 잘못하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울증이 아닌데 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발표 불안증이 아닌데 저는 발표 불안증 같아요. 저는 대인 공포증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불면증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뭐예요? 마음 읽기죠. 네. 사실일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부정적인 그 마음 읽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물어야죠. 저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우울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내야 돼요. 네. 발표 불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발표 불안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격이 소심한 것 같아요. 소심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질문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거지. 내가 소심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공황장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불면증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계속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지. 네. 난 언어적인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언어적인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나는 영업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영업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먹기를 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자기 잠재력 자체를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네. 우리가 상담사로서 이제 대화할 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줘야 돼요. 선생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의 지금 현상이 불면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잘못된 진단명, 나중에 명사에서 다루겠지만은 우울증이다, 불안증이다, 공황장애다 이런 거 다 진단명이잖아요. 네. 진단명은 명사화거든요. 과정이나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걸 명사화라고 하는데 일단 명사화가 되는 경우에 고정화가 되어버리죠. 고정화. 네. 고정화가 됐다는 이야기는 바뀔 수 있는 힘이 줄어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깨트려줘야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혹시 우리 선생님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뭐뭐인가 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세요? 저요? 네. 나는 뭐뭐인가 봐.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똑부러지게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부러지게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답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 지적한 사람의 생각이 항상 옳을까요? 아니. 틀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잘못 부정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면은 선생님은 그 지금 생각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네. 그럼 선생님 어떤 분이죠?
다시 선생님이 정의한다면 저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나도 똑부러지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저 똑부러지게 일을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겠지. 네. 지금 마음이 어때? 좋아. 이제 부정적인 생각할 때 조금씩 물어주는 거죠. 자, 또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내 남자의 생각도 좀 한번 이야기해봐요. 나는 뭐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야기해봐요. 나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인생에 계획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한 가지라도 있으면 어떨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라도 계획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지금 이 NLP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NLP 전문가가 되겠다라는 그 목표도 있잖아요. 네. 그럼 아무것도 인생에 계획이 없다는 건 잘못됐네요. 근데 왜 아무것도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계획이 있는데. 그럼 네.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는 선생님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 처음에 그 생각은 어때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 드세요? 잘못됐다는 거. 베타 모형은 도전을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이걸 쭉 나중에 한번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에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도전을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마음 읽기만 지금 배웠잖아요. 근데도 지금 마음 읽기만 가지고도 지금 부딪히잖아요. 그죠? 어쨌든 부정적인 마음 읽기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건 이걸 깨트려줘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아주 강력한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수행자 상실. 수행자 상실은 가치 판단을 할 경우에 그 판단자가 누군지 명확히 하지 않는 채 일반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가치 판단이 뭔지를 잘 봐봐야 돼요. 가치 판단을 하는 동사가 있어. 네. 기본적으로 옳다, 옳지 않다, 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자,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이죠. 네. 옳다, 옳지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멋지다, 멋지지 않다, 뭐 이런 거. 근데 그 판단을 하는데 누가 판단을 하는지를 표시를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지금 이거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질문할 때 누가 그렇게 말했죠? 누구에 따르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이제 옳지 않다는 게 누구의 말이죠? 누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런 질문이 필요하지. 자, 여자들은 아이가 있을 때 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누가 판단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누구의 말이죠? 누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물론 이제 긍정적인 말을 할 때는 굳이 도전할 필요 없죠.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참 좋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옳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굳이 그게 누구의 말에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겠죠. 근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 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예를 들어서 발표할 때 긴장되는 건 옳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발표할 때 긴장될 수도 있잖아요. 발표할 때 긴장하는 건 옳지 않아요. 발표할 때 뭐 목소리가 들리는 건 옳지 않아요. 발표할 때 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두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이건 지나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죠. 그건 누구의 말이죠? 그럼 이제 말을 못하지. 자, 이런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발표할 때 좀 긴장되고 떨리지만은 아주 멋진 강의를 하거나 멋진 연설을 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긴장 떨림이 꼭 나쁜 건 아니네요. 오히려 긴장 떨림을 통해서 더
인간적으로 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강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여자들 아이가 있을 때 일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의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글쎄요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럴 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이가 있는데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는 엄마는 없을까요? 있겠죠. 네. 그러면 아이가 있을 때 여자가 일하는 게 뭐 옳지 않다는 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아무도 없다고 하면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포괄적 수량에서 나오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떨까? 이렇게 가야지. 그럴 때 뻥을 쳐도 되나요? 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가 아는 분은 아, 애를 키우면서도 일을 잘하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뭐 가능성 이거는 이제 나중에 참조 승인에 이제 길려기 때문에 참조 승인 길려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떤 분 누군지 밝히지 않잖아요. 네. 참조 세기를 지금 명시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참조 세기를 길려라고 그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기가 있지만은 직장 생활도 잘하고 아기도 잘 키우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참조 세기를 길려로 가는 거죠. 네. 좋아요. 그것도. 밀트 모형의 그런 이야기 맞죠. 어떤 여성들은 아이를 잘 키우면서도 직장 생활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밀트 모형이지. 참조 세기를 길죠. 근데 긍정적인 것은 밀트 모형 쪽으로 이제 풀어서 나가면 되죠. 네. 그래서 말해서 이길 수가 없죠. 네. 부정적인 것은 메타 모델 도전하지. 음. 긍정적인 말은 밀트 모형으로 풀어버리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무조건 설득이죠. 자, 우리 선생님 자신에 대해서 뭐뭐 옳다 옳지 않다 또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거 한번 이야기해봐요. 좀 사람들한테 좀 어색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마음 읽기잖아. 아, 어색함 주는 것 같아. 이거는 나는 어색함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음 읽기죠. 제가 훌륭한 상담사가 되려면 자신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이야기할 때 수행자 상실은 뭐뭐는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뭐뭐는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뭐뭐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뭐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을 써야 돼요. 네. 아까 구조를 제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구조 자체를 익히라는 거지. 일단 구조가 뭐 이야기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이 말리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나이가 30대 이제 초반이 됐으면 네. 저축을 많이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죠. 나이가 30대 초반이 되면은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네. 일단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훈련을 해요. 네.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뭐는 옳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형을 이제 생각하세요. 네. 영어 잘하시나요 혹시? 조금. 영어에 보면은 if for to의 의미상의 주어,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공부했잖아요. it is 다음에 important 중요하다. 다음 for 목적이 to 부정사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it is 다음에 important
또는 satisfactory 뭐 만족스러운 음. 뭐 옳은 뭐 이렇게 이제 그 영어에 이제 좀 오래돼서 이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영어 문장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영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만족스럽다, 만족스럽지 않다, 좋다, 좋지 않다, 네. 옳다, 옳지 않다 이런 그 음. 그러니까 그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그러니까 it is to 부정사, it is 다음에 형용사 to 부정사 이런 구문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 네. 그럼 to 부정사 이하는 중요하다, to 부정사 이하는 옳다, to 부정사 이하는 뭐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잖아. 네. it is necessary to 부정사, 그렇죠? it is important to 부정사. 네. 그 이해하죠? 네. 지금 수행자 상실이 바로 그런 문장이라는 거지. 음. 뭐뭐는 옳다, 뭐뭐는 필요하다, 뭐뭐는 뭐 중요하다 이런 문장. 네. 근데 거기에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의미상의 주어가. 네. 즉 의미상의 주어가 빠져 있다는 건 바로 수행자 상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주어가 뭔지를 묻는 거죠. 그것은 누구의 말이죠? 누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선생님 이야기를 보면 30대 초반에는 30대 초반 나이에는 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건 이제 그거에 지금 이제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의 말이죠? 자, 대답해 보세요. 누구의 말이죠? 유튜브에서 많이 되죠. 유튜브에서 말하는 건 다 옳은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 다 옳은 이야기일까요? 중세기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몰아붙여서 마녀 사냥을 해서 죽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녀들이 죽은 여자들이 다 마녀였을까요? 아니지. 유튜브에서 공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옳은 이야기일까요? 다수결의 원칙이 다 옳은 말일까요? 그러면 그 말도 틀린 말일 수도 있겠네. 30대 초반에 저축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도 잘못된 말일 수도 있겠네. 그렇죠. 자, 지금 그 말에 대해서 느낌이 어때요? 30대 초반에는 저축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편안. 네? 편안해. 그렇죠. 이거는 제가 한번 따져 물어주시면 선생님 개인 자기 자신한테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스스로에게 30대 초반에 저축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한데 나는 저축을 별로 안 했네. 그러면은 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뭐 마음이 위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네. 스스로 질문하는 거지. 그건 누구의 말이지? 누구에 의하면 그렇다는 말이지? 근거가 없잖아. 따져서 정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메타 모형을 꼭 다른 사람에게만 써야 되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지속적으로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변화된 게 참 많아요. 나의 모든 문제를 메타 모형에 대입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케이. 네. 이게 많은 분들이 메타 모형 다른 사람에게만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라는 겁니다. 네. 자, 수행자 상식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게 또 3번의 인과관계인데요. 인과관계. 분명한 근거도 없는데 두 가지 별개의 사실을 원인과 결과 관계로 설명을 한다. 뭐 X 때문에 Y 하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인과관계 되겠지만요. X 때문에 Y 하다. 자, X가 Y 하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인과관계겠죠. 네. X를 했기 때문에 B 했다 뭐. X를 하는 동안에 B 하다 뭐. X 한 다음에 B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 문제가 뭐 나중에 밀트 모형에서 이제 다루겠지만은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X 때문에 Y 하다 이런 거겠죠. 당신 때문에 화가 나 죽겠어요. 이제 이 문장을 본다면은 당신이 X 원인이 되고 화가 나는 게 Y 결과가 되겠죠. 네. 화가 나 죽겠다. 화가 나는 게 원인, 죽겠다가 결과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따져 물었죠. 어떤 식으로 X가 Y의 원인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X가 Y의 원인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당신을 화나게 했나요? 자, 화난다고 다 죽나요? 구체적으로 화가 나서 어떻게 죽게 되죠? 이 말이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가 나서 다 죽게 되나요? 화난다고 다 죽나요? 그는 정말 나를 미치게 해.
그건 정말 나를 미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그가 당신을 미치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x와 y가 관계가 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x가 y 원인이 되느냐.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이유 변명도 아닌 이유 변명을 가지고 이게 오잖아요. 네. 이번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전 죽고 싶어요.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죽고 싶어. 구체적으로 대학 시험에 떨어지는 거하고 죽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대학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 다 죽을까요?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살아남아서 대학 시험에 떨어진데도 살아남아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인생에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없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따지면 그럴 수 있겠죠. 네. X함에도 Y 한 사람은 없을까 이 말이죠. 발표 불안증 때문에 저는 강의를 잘할 수가 없어요. 발표 불안증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강의를 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세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긴장되고 떨리기에 강의를 잘할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구체적으로 긴장되고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자, 강의를 잘하는 모든 사람은 긴장 떨림이 없는 사람일까요? 자, 이거 따져 물어줘야지. 와이프가 집안 살림은 하지 않고 막 쏘돌아다니면서 지금 도저히 와이프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러세요? 구체적으로 와이프가 어떻게 살림을 하지 않고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걸 살 수 없는 거하고 그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와이프가 좀 집안 살림 안 하고 바깥에 싸돌아다니는 그런 부부인 경우는 다 이혼을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를 이해하고 잘 사는 남편은 없을까요? 이런 거죠. 이렇게 묻는 거죠. 뭐 X가 Y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따지 묻다 보니까 느낌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내가 괜히 신경 많이 썼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상담 오는 거의 99%는 쓸데없는 이유 변명을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감을 해줘야 되지만은 나중에는 메타모형으로 도전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아,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아, 전 죽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피웠으니 오죽 마음이 힘드실까요?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공감으로 가겠죠. 바람을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더 행복하게 잘 사는 분은 없을까요? 바람 피는 거하고 또 우리 선생님이 그 다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어쩌면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남편이 바람을 피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정체성에 맞는 새로운 삶을 살거나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답게 미래를 준비해서 더 멋진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는 거하고 죽겠다라는 건 어쩌면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제 풀어나가야지. 네. 인간관계 하나만 가지고도 뭐 풀 수 있는 게 참 많죠. 혹시 우리 선생님 변명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요. 나는 뭐뭐 때문에 뭐 말 수 없다. 엄마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우리가 정보를 알아낼 필요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엄마가 어떻게 하길래 행복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일단은 이제 질문하기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가 좀 흥분을 잘하셔서. 아, 엄마가 공부를 잘하셨어? 감정 제어를 잘 못한다는 이야기네. 감정 제어를 잘 못하셨어? 대화가 어렵고. 대화가 안 되고 제 마음에 상처를 주시네요. 네. 아유, 많이 힘드시겠다. 엄마랑 대화할 걸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엄마를 안 볼 때도. 그러시군요. 자, 엄마가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이게 화를 잘 내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그런 엄마가 스님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엄마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런 엄마의 아들은 다 소통이 안 되고 다 힘들어할까요? 아니면은 그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의 지평을 넓혀서 엄마 마음을 잘 이해를 한다든지 또 엄마한테 잘 맞추기를 해서 엄마를 잘 이끈다든지 설득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엄마랑 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은 없을까요? 저희 엄마 같이 하면 네? 저희 엄마 같이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선생님 생각이 좀 틀린 것도 있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을 좀 바꾸어서 아 내가 우리 엄마랑 좀 엄마한테 좀 잘 맞추어서 엄마랑 대화를 좀 잘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뭔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좋아요. 이 감정 통제가 안 되는 화를 잘 내는 엄마랑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부터 편안해져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쵸. 이제 엄마의 어떤 감정적인 말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 위축이 된다거나 네. 또는 내가 나 또한 또 기분이 상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아 그냥 바깥에 개가 짖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나쁘게 말하면 네. 번개가 치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영향을 안 받으면 그렇게 좀 무감각해지는 걸 스스로 훈련한다면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뭐 명상이나 또는 뭐 우리 NLP 기법 중에 그 분리 기법 있잖아요. 네. 엄마가 소리 질 때마다 나는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면은 뭐 아주 신나는 노래를 상상하는 거죠. 네.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 엄마 소리를 같이 들을 수도 있겠지. 네. 자 또는 그 엄마가 엄마의 그 모습을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바꿔서 상상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사이즈를 뭐 난장이 사이즈로 줄인다든지 네. 코를 피노키오 코처럼 길게 늘어뜨린다든지 귀를 당나귀 귀처럼 늘어뜨린다든지 근데 이 소리를 귀뚜라미 소리나 뭐 또 매미 소리나 이런 이제 소리로 좀 바꿔서 상상한다든지 그러면 느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분리를 하는 NLP 기법을 쓴다면은 엄마는 비록 화를 내고 감정 통제가 안 될지라도 우리 선생님은 상처받지 않고 좀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좀 네. 느낌 어때요? 편해요. 어쨌든 이제 인과관계의 이제 위반을 어떻게 해서 X가 Y 하게 되느냐, X 한다고 반드시 Y 하느냐, X 함에도 불구하고 Y 하지 않는 경우는 없느냐 이제 이렇게 따져서 네.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깨우쳐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문등식 들어갈게요. 두 가지의 경험이나 사건, 일이 별개의 것일 수도 있는데 서로 같은 것을 동일시했어요. 서로 별개일 수도 있는데 같은 것을 동일시했다. X가 Y를 의미한다 이 말이지. 네. X 한다 그리고 그것은 Y를 의미한다 이런 구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X는 Y를 의미한다 또는 X 한다 그리고 그것은 Y를 의미한다. 자, 이게 예문을 한번 봐봅니다. 선생님은 늘 저에게 야단을 치세요. 선생님은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단을 치는 거하고 좋아하지 않는 걸 동일시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질문하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X는 Y를 의미하죠? 자, 구체적으로 야단을 치는 거하고 좋아하지 않는 게 어떻게 관련이 있죠?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좀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야단을 친 적이 없니? 플러스 얘기한다면 좋아하는 거하고 야단 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니? 이런 질문이죠. 네. 오케이. 저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시험에 떨어진 거하고 실패자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시험에 떨어진 것이 어떻게 당신을 실패자로 만들었냐. 즉 시험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자가 아닌 사람은 없느냐. 시험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네. 오케이. 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이 복문 등식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요. 키가 작은 거하고 무시당하는 걸 동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키가 작은 거하고 무시당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죠?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좀 당당하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자, 이런 거죠. 네. 저는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강의를 한다든지 뭐 상담한다든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은 이미 끝나버렸어. 글러먹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오, 얼굴이 좀 못생긴 거하고 사람들 앞에 뭐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죠? 얼굴이 좀 못생겼지만 옛날에 이주일 씨 있잖아요. 이주일 씨. 이주일 씨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수일 씨처럼 못생겼지만 뭐 TV에 논다든지 강의를 잘한다든지 상담을 잘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많이 있겠죠. 혹시 선생님 마음속에 나는 뭐뭐해 그래서 나는 뭐뭐야 라는 어떤 부정적인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봐봐요.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기억력이 안 좋아요. 공부를 잘 못해요. 자, 나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뭐 그게 이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하고 기억력이 좋지 않다는 걸 동일시한다, 그죠? 네.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없을까요?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체면을 훈련한다든지 또는 어떤 기록을 잘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학습 능력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기억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럼 선생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지금 그럼 학습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학습 능력을 올릴 수 있을까요? 공부한 걸 좀 생활 속에서 계속 활용해봐야 돼요. 공부한 걸 생활 속에서 활용을 잘 해봐야 되겠다. 생활 속에서. 네. 오케이, 좋아요. 일단 복문응식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기본 과정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분의 기본 과정. 어떤 표현 속에 특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가정을 한다. 이제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네. 전제를 깔고 이야기한다. 자, 뭐 기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도 공부를 이제 했겠지만요. 뭐 저녁을 먹은 이후에 우리 후식으로 맥주 한 잔 더 할까요? 커피 한 잔 더 할까요? 이게 전제가 뭐가 있죠? 저녁을 먹을 것이다. 저녁을 먹은 이후에 이미 저녁을 먹었고 이제 후식을 먹는다라는 전제죠. 네. 후식을 먹는다는 전제죠. 네. 그럴 때 도저히 어떻게 하냐면 내가 후식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 어떻게 아세요? 후식을 먹을 거라 마음 읽기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다시 도전하는 거죠. 내가 후식을 먹을지 안 먹을지 어떻게 아세요? 우리 언제 결혼할까요? 이것도 뭐죠? 언제 결혼할까? 여기에 전제가 뭐죠? 결혼을 한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자, 내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죠? 결혼을 한다라는 마음 읽기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이제 이 예문도 보면 만약 그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난 나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걸 이렇게 보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한 사실을 모른다라는 전제도 있죠. 여기에 각자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당신이 어떻게 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했나요? 그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한 사실을 모른다. 당신은 그가 모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시는데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전제는 나중에 밀턴 모델에서도 상세하게 다루겠지만은 모든 인과관계의 문장, 네. 모든 복문 등식의 문장이 기본 과정에 속해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지금 3번에 당신 때문에 화가 나 죽겠다. 이것도 기본 과정에 속한다는 거죠. 자, 화가 나 죽겠다. 이것도 이제 기본 전제로 화가 나 있다. 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겠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가 났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기본 전제로 질문한다면. 네. 그죠? 그는 정말 나를 미치게 한다. 자, 그가 당신을 어떻게 미치게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치게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이게 복문 등식의 이것도 다 기본 과정이거든요. 선생님은 늘 저에게 야단을 치세요. 야단을 친다는 전제가 있고요. 자, 선생님 저를 좋아하지 않아. 이걸 마음 읽기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기본 전제로 가정으로 이제 질문한다면,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야단을 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데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할 수 있겠죠. 자, 저는 시험에 떨어졌으면 이것도 이제 하나의 기본, 시험에 떨어졌다 기본 전제잖아요. 자, 어떤 시험에 구체적으로 떨어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에 떨어졌죠? 이렇게 기본 과정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 거지. 네. 자, 어쨌든 기본 과정은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대부분 문장 기본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기본 과정에 문장을 추려내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아까 저기 뭐라고 그랬죠? 저는 기억력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학습 능력이 떨어져요. 자, 기억력이 좋지 않다. 네. 이걸 이제 도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억력이 좋지 않죠? 학습 능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에 봅니다. 포괄적 수량화. 일부를 전부 또는 전무항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어로 보면 every, 모든, everyone, 모든 사람, never, 결코 못마지 않다, no one, 아무도 못마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포괄적 수량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부나 전무항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전부 전무한 단어를 다시 반복해 준 겁니다. 자, 이른바 항상 그런가? 모두 그런가? 절대로 그런가? 자, 그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여기 전혀라는 단어가 지금 전무한 단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전혀라는 단어를 그대로 반복해 준 거죠. 전혀 안 들어요. 만약 그거 한 번이라도 너희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 이번에 저는 발표를 할 때 항상 긴장되고 떨려서 힘들어요. 일단 항상이라는 단어가 전부의 단어잖아요. 항상 떨려요? 한 번이라도 편안하게 말을 한 적은 없나요? 그게 이해돼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대인 공포증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자,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게 뭐야? 저는 항상 우울해 이 말이잖아요. 네. 항상 우울해요? 자, 기분 좋은 느낌을 갖거나 편안한 느낌을 가진 적은 없나요? 저는 항상 머리가 아파요. 두통. 항상 아파요. 머리가 편안한 적은 없나요? 항상 뭐뭐해요. 항상 아무도 무마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싫어해요. 한 명이 좋아하는 사람 없을까요? 자, 우리 선생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그런 일반화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똥은 잘 놓잖아요. 밥은 잘 먹잖아요. 자, 이런 거 예문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선생님. 네. 7번 한번 가볼게요. 서법 기능어. 서법 기능어는 조동사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 필수성의 서법 기능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능성의 서법 기능어가 있습니다. 나는 꼭 합격해야 돼. 자, 뭐뭐 해야 돼. 꼭 뭐뭐 해야 돼.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거는 강박적인 사고죠. 저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꼭 뭐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요. 난 밖에서 들어오면은 꼭 손을 5번은 씻어야 돼. 나는 꼭 합격해야 돼.
저는 일주일에 3번을 운동하러 가야만 합니다. 이게 다 지금 뭐뭐 해야 돼. 강박사고죠. 강박사고는 자, 자기 스스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우물 밖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우물 밖을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네.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질문해야지.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자, 나는 꼭 합격해야 돼. 만약 합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는 일주일에 3번을 운동하러 가야만 합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케이, 이게 이해되시나요? 네. 혹시 선생님 꼭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음, 나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있나 보지. 선생님 워낙 긍정적이니까 뭐 없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잠을 일찍 자야만 자, 만약 잠을 일찍 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음날 피곤해. 다음날 피곤해요. 피곤한다고 다 죽나요? 다 죽진 않아요. 자, 피곤함을 줄이는 방법 중에 일찍 자는 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것도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그렇죠. 1시간을 자더라도 10시간을 자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자기 체면을 한다면. 체면 속에 1시간은 10시간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늦게 자더라도 피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네. 지금 어때요? 처음에 생각이. 일찍 자야 된다. 유연해졌어. 네? 유연해져. 그렇죠. 일찍 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찍 자지 않을 때 그 반대를 생각이 만드는 거죠. 네. 이전에 제가 지하철 스피치를 많이 훈련시킬 때 네. 지하철에서 아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음, 아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다고 다 죽나요? 아,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 죽는 게 아니라면 뭐 큰 문제는 아니네요. 그럼 같이 나가시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선생님 뭐뭐 해야 한다. 뭐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30대에는 30대 초반의 경우에는 예금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예금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나이대에 할 것들을 하긴 어렵지. 그 나이 때? 네. 뭐 이제 집을 구하거나 어, 결혼을 하거나. 그걸 못한다? 네. 뭐 어려워지. 만약에 그 집을 구하지 않거나 또 결혼을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요즘은 네. 2명 중에 1명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이 없이 뭐 사는 젊은 세대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집이 있는 사람도 집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소유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죠. 인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히말라야 뭐 이런 산맥에 들어가서 이제 아예 무소유로 평생 그 석굴 안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꼭 뭐 집을 가져야 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고 꼭 돈이 많아야만 행복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네. 우리 성경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30대에 꼭 뭐 예금을 많이 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생각 어때요? 처음에 생각. 30대에는 30 초반에는 예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편안해졌어요.
말 한마디가 많은 걸 좀 편안해진다는 생각이 듭니까? 네. 질문 하나 한마디 말이 생각을 확 바꿔놓는다는 거죠. 음. 사람들 자기만의 감옥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은 경계선 밖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마음의 경계를 없애주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마음의 경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좋은 일이고 이건 좋지 않은 일이다. 이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어떤 마음의 경계를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마음의 경계 밖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죠.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오케이. 자, 세법 기능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질문이 있기에 무엇이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느냐,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뭐냐, 일단 이 장애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이 만들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할 수 있을 때 그 좋아질 수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 있잖아요. 네. 이걸 생각이 만들어야 돼요. 이를테면 나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뭐죠? 무엇이 당신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무엇이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죠? 공부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무엇이죠? 일단 이 장애물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고요. 네. 만약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죠? 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거지. 공부를 하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 네. 이걸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요. 저는 발표를 잘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발표를 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즉 발표를 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게 뭐죠? 무엇이죠? 만약 발표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만약 발표를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느낌 어때요? 자, 선생님이 그러면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한번 지금 하나 이야기해 봐봐요. 선생님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 자, 선생님 뭘 할 수 없죠? 나는 영업을 잘할 수 없다. 영업을 잘할 수 없어요. 자, 무엇이 영업을 잘하지 못하게 막고 있을까요? 영업을 잘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아, 그래요. 다른 사람 눈치 보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많이 부딪혀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부딪혀 봐야 된다. 좋아요. 많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영업을 잘하게 된다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원하는 일을 돈에 신경 쓰지 돈에 신경 쓰지 않고 돈에 신경 쓰지 않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영업을 잘하는 게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말씀이네. 네. 좋아요. 그러면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 부딪히는 행동은 언제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언제부터 부딪히면서 영업을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부터 스스로 답을 말하게 만드는 거죠. 느낌 어때요? 공기가 좀 빠져나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그 답을 스스로 찾게끔 도와준 질문을 우리는 할 뿐이죠. 네. 그래서 무엇이 뭐 할 수 없게 막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이제 질문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하게 된다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네. 하게 된다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를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것도 이게 예. 이 구조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구조가? 무엇이 질문이 목적이 잘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의 목적은 장애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구체화시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난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당신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막습니까?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장애물이 뭡니까? 장애물을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경계선 밖에 네. 할 수 있는 영역을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이 할 수 없는 쪽에만 꽂혀 있잖아요. 제한적 신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할 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하겠죠. 네. 이제 아까 이제 우물 안을 이야기했는데 뭐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그것처럼 네. 우물 밖에 생각을 하는 그 질문을 던진 것처럼 이것도 이제 할 수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물 안에 맞춰 있거든요. 우물 밖을 생각이 만들어주는 거죠. 할 수 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지. 네. 보통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 긍정적인 걸 생각하게 함으로써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결혼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죠? 벌어놓은 돈도 별로 없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없고. 그래요. 자, 벌어놓은 돈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돈을 좀 모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그리고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기도 스스로 만드는 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스피치 훈련을 한다든지 NLP 훈련을 한다든지 인간관계 훈련을 한다든지 연애 코치를 받는다든지 좋은 방법들이 있죠. 네. 그 돈을 모으는 건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한 1, 2년 계획을 잡아서 돈을 모은다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시겠네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 좀 안정적인 생활 속에 또 아들, 딸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그런 행복감 또는 기쁨, 즐거움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겠네. 그럼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하는 게 좋죠. 이게 말을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메타 모델을 통해서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을 긍정적인 생각적으로 생각을 바꾸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길들여야 되는 거죠. 말로써. 그래서 언어 수준이 높아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언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NLP 전문가가 내 남자보다 말을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네. NLP를 훈련했는데 NLP 트레이너가 일반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말이 안 된다 이러면 자격이 없는 거지. 언어 수준이 항상 높아야지. 그는 나이에 관계없어요. 나이가 50대건 60대건 70대건 세보다 나이가 10살이 많건 적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훈련하기 나름이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 8번에 명사화입니다. 이거는 원래는 명사가 아니에요. 과정이나 단어, 동사 출신이에요. 동사. 사랑이란 단어는 사랑하다에서 나오죠. 사랑하다에서 사랑. 네. 변화하다의 변화. 만나다에서 만남. 자, 이런 게 이제 명사하잖아요. 네. 이렇게 긍정적인 명사도 있지만 부정적인 명사도 많죠. 당 수치가 높다, 당뇨. 혈압이 높다, 고혈압. 자, 부적절한 세포가 내 몸에 많다. 암. 이런 거는 이제 그 병원의 진단명이잖아요. 네. 모든 병원의 진단명은 명사다, 명사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기 이전에는 그다지 아프지 않았는데 병원에 가는 순간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진단명을 받는 순간 야, 난 죽었네. 자, 나는 이제 끝났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네. 명사화라는 것은 고정화시키는 그 느낌이 있거든. 고정화. 네. 한번 잘 봐봐요. 당 수치가 높다라는 느낌하고
당뇨라는 단어의 느낌하고 느낌이 어떻게 강해요? 다르죠. 당뇨라는 느낌이 훨씬 강하죠. 네. 자, 혈압이 높다고 고혈압 이 두 가지도 보면 고혈압 훨씬 더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명사는 고정화된 느낌으로 가고 음. 동사는 변화 가능한 느낌으로 간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고정화되어 있는 명사를 우리가 동사로 바꿔서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느낌이 보다 더 부정에서 긍정적으로 완화가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 이제 관계란 단어는 관계하다에서 관계란 단어로 명사화가 된 거잖아요. 네. 우리 관계는 이제 끝이야라고 할 때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하고 있습니까? 관계하고 있다라고 이제 바꿔 질문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관계라는 고정화된 느낌이 뭔가 좀 변화된 느낌으로 바뀌죠. 네. 요즘 너무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나요? 혼란이라는 단어를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쪽으로 바꿔서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나요? 자, 우리가 그 상담할 때도 이제 이런 명사를 갖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저 발표 불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발표 불안증 명사하죠?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발표할 때 어떻게 불안하시나요? 구체적으로 발표할 때 어떻게 불안하시나요? 저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대인 공포증도 지금 명사하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공포스러운 느낌이 들죠?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두렵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렵죠? 저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도 명사하죠.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울한 기분을 느끼시나요? 이렇게 이제 그 명사화를 전부 동사, 과정으로 바꿔서 질문을 한다는 거지. 그럼 느낌이 상당히 좀 줄어들죠. 네. 저희는 항상 부부 싸움을 해요. 부부 싸움 명사하잖아요. 부부끼리 싸우다. 그러면 이거 질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부부 싸움이 심해요. 할 때. 언제 싸우게 되나요? 항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부 싸움을 하시나요? 이렇게 해야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메타 모델의 아주 중요한 질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라는 질문이에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라는 질문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를 머리에 외고 있어요. 어떻게. 네. 자, 그런 어떤 그 정신병적인 뭐 어떤 병명, 신체 질병 뭐 이건 전부 명사라는 거. 네. 자, 아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엄마와의 관계가 힘들어요 그랬잖아요. 네. 엄마와의 관계가 힘들어요. 예, 질문 한번 해봐요.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요? 엄마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드세요? 자, 관계를 관계하다로 바꿔서 질문하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엄마랑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엄마랑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죠? 관계하다라고 질문해야지. 여기 네.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는 힘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핵심이죠. 관계는 명사와. 네. 자, 저희 어머니의 분노는 끔찍할 정도로 심해요. 자, 여기 명사가 뭐가 있죠? 저희 어머니의 분노는 끔찍할 정도로 심해요. 이 명사가 뭐가 있죠? 분노, 그죠? 분노. 자, 그러면 이 분노를 활용해서 한번 질문해봐요. 어떻게 질문할까요? 엄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노를 하시나요? 분노는 다른 말로 화를 내다 이 말이잖아요. 뭐 분노하다라고 물론 해도 되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머니가 어떻게 화를 내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머니가 화를 내시죠? 자, 이렇게 명사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한번 문장 하나 이야기해봐요. 저는 뭐가 있어요. 뭐.
요즘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좋아, 이제 스트레스가 명사하다 그죠? 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받다 해서 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 요즘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네, 대답하세요. 이제 엄마가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어머니랑 어떻게 부딪히시나요? 일할 때. 일할 때. 네. 일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딪히죠? 일할 때 본인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갑자기 깜짝 놀라요. 갑자기 소리를 지를 때 깜짝 놀란다.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은 모든 사람은 깜짝 놀래야 될까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본문 등식에서 이제 깨트려져 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면은 모든 사람은 다 놀란 반응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거는 누구의 생각이죠? 저의 생각. 선생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안 놀라는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개가 짖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얼어붙을 정도로 놀랄 수도 있고. 네.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건 아니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끌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도전을 해야지. 선생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막 갑자기 화를 내는데도 놀라지 않으려면은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놀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단 놀란다는 걸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고. 네.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한 민감성도 좀 낮아지고. 혹시 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소리에 대한 어릴 때의 공포가 네.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남다르게 큰 소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쌤 안에는 그 소리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비단 그 어머니의 화가 아닐지라도 다른 누군가 큰 소리를 지르면은 쌤 마음이 막 갑자기 이렇게 두근거리거나 네. 힘든 반응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럼 그런 걸 또 체면 치료, NLP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소리에 좀 둔감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키울 수도 있겠네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내더라도 선생님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일상에서 이제 불안이 없어지고 불안이 없어지고 또 제가 엄마한테 원하는 것들을 다 편하게 말할 수 있죠.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차피 그 어머니는 타고난 그 본성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맞춰드리는 아들이 된다면은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패턴을 맞춰드릴 수 있다면은 어차피 관계가 더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게 꼭 문제는 아니네 지금. 네. 화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선생님의 반응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 그죠? 네. 지금 느낌 어때요? 어머니가 갑자기 화내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희망도 느껴지고. 네. 선생님이 NLP잖아요. NLP를 활용하는 NLP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 정도는 선생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죠. 네. 사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 화를 내건 뭘 하거나 문제가 되면 안 되죠. 자, NLP 기본 원리가 그거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사건, 어떤 경험이 일어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간에 나는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거는 내 선택입니다. 네. 그죠? 자, 그렇게 명사를 이제 보고, 이제 그 다음에 9번에 비구체적 동사 봅니다. 비구체적 동사. 막연한 동사를 사용하면서 책임 회피 구실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많은 분들은 막연한 동사를 사용해요. 뭐 거부했다, 뭐 설명, 나쁘게 설명한다, 뭐 아까 우리 선생님도 화를 낸다, 뭐 어머니가 뭐 관계가 좋지 않다, 이거 다 비구체적이죠. 네. 근데 이제 비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말하는 사람은 편하지. 굳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책임을 안 줘도 되니까. 네. 대충 이야기하는 건 편안하단 말이에요. 네. 꼬치꼬치 따져서 이야기하려면 피곤해지죠. 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은 꼬치꼬치 따져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대충 뭉뚱그려서 그냥 비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죠. 네. 아. 그럼 이제 이 문장도 봐봐요. 그는 나를 거부했어요. 이제 어떻게 거부했는지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거부했다라는 동사를 꼬치꼬치 캐물어야죠.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을 거부했나요?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신을 거부했나요? 이렇게 질문해야죠. 네. 저는 사물을 나쁘게 설명합니다. 나쁘게 설명한다. 여기 비구체적이죠. 당신의 사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쁘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도 이제 처음에 오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요. 아, 저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비구체적이죠. 아, 구체적으로 회사 생활이 어떻게 힘들죠? 아, 저 우리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부부 관계 안 좋다.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 어떻게 안 좋죠? 아,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아, 구체적으로 잠을 어떻게 못 자죠? 저 요즘 우울한 기분을 많이 느껴요. 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울한 기분을 느끼시죠? 요즘 사람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라고 질문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도 사람들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겠죠. 네. 상담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만 잘 하더라도 내담자는 그냥 말을 잘합니다. 네. 자, 그 다음 10번에 단순한 생략. 요거는 어떤 감정 표현을 할 때 있잖아요. 네. 대상을 생략한 상태에서 뭐 불편하다, 슬프다,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이런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에요. 네. 그런 경우는 무엇에 대해서 불편하냐,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나느냐, 누구에 대해서 화가 나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따지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나는 불편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말씀이죠. 요거하고 이제 그 비구체적 동사하고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네. 자, 단순한 생략은 감정 표현의 동사, 감정 표현. 감정 표현을 할 때 어떤 대상을 생략하고 감정 표현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비구체적 동사는 감정 표현이 아닌 일반적인 동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불편합니다. 이거 불편하다 감정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고요. 저는 슬퍼요 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슬프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라고 질문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이해됐어요? 네. 비구체적 동사는 감정이 아닌 일반적인 동사. 감정이 아닌 일반적인 동사. 단순 생략은 감정 표현 동사. 뭐 기쁘다, 슬프다, 뭐 불편하다, 짜증나다. 네. 오케이. 네. 그게 이제 구분을 조금 해주고요. 뭐 근데 이걸 뭐 비구체적 동사를 질문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렇게 해도 혼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뭐 나는 불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편합니까? 이렇게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슬퍼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슬퍼요? 이렇게 질문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한다면 단순한 생략, 감정 표현을 할 때 그 대상을 생략하고 감정 표현을 한다. 자, 비구체적 동사는 감정 표현 이외에 일반적인 동사를 비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네. 그렇게 구분을 해주면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2번에 참조색인의 길려. 이거는 구체적인 사람이나 일을 언급하지 않고 그들은 뭐 회사 사람들은 아무개는 뭐 젊은이들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때 참조색인의 길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이 그들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누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기 이번에 회사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죠. 네. 구체적으로 회사 사람들은 누구죠? 이걸 질문해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너를 못생겼대. 이렇게 약 올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너 되게 그 찐따래. 뭐 특히 이제 그 중고등학교 애들이 네. 어떤 애가 너 보고 되게 너 얄밉게 생겼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만히 있어버리면 휘말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해야지. 그렇게 말한 애가 누군데? 구체적으로 걔가 누군데?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네. 의외로 이제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버리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죠? 제가 길을 걸어가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봐요. 그 이상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죠? 특히 이제 대인 공포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본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자, 쌤 그런 게 없죠?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2-3년 전. 상당히 쌤 긍정적인데 그러네. 자, 봅시다. 참조색인이라는 거는 이제 주어가 꼭 주어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그 어떤 참조할 만한 그 대상, 참조할 만한 대상을 구체화시키지 않았다 해서 참조적인 길리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대상일 수도 있어요. 네. 뭐 물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아유, 이 방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네. 이 방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네 할 때 이 지저분한 것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지저분한 것들 이것도 참조적인 길리가 되는 거죠. 네. 아, 이 방에 치워야 될 게 너무 많네. 치워야 될 것. 이것도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죠. 네. 뭐 참조적인 길리가 되는 거죠. 특정 사건도 되고. 사건, 어떤 이건 사람이나 대상이니까 어떤 사건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일 구체적인 일도 나오죠. 사람이나 일 이런 거. 사람, 일, 뭐 일일 수도 있지. 일. 아, 요즘은 되는 일이 없네. 뭐 그럴 때 되는 일이 없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이렇게 따져볼 수 있겠죠. 요걸 나중에 이제 밀트 모델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참조색인의 길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NLP를 만난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NLP가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데, 네.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 그럼 이거는 긍정적이죠. 네. 그렇죠. 이건 이제 밀트 모델에서 이제 긍정적인 말을 풀어내는 거죠. 체면을 글 때도 이제 같은 걸 쓸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싱그러운 바람의 감미로움을 느끼면서 편안한 이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량의 소음 소리야말로 체면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체면 촉진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체면을 글 때 참조색인의 길들을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 네. 뭐 회사 사람들 그들은 따짐을 해야죠. 요즘 젊은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요즘 젊은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자, 요즘 젊은 애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네. 자, 그 젊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는 젊은 애들은 누구죠? 이렇게 질문해야죠. 네. 자, 그 다음 10-3번 비교 생략입니다. 비교적인 말을 하는데 중거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 더 좋다, 매우 좋다, 너무 좋다, 아주 좋다, 이건 다 중거잖아요. 네. 너무 비싸다, 아주 비싸다. 뭐 근데 무엇에 비해서 비싸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질문할 때는 무엇에 비해서라는 질문을 해야죠. 그것은 더 좋아요. 무엇에 비해서 더 좋다는 말이죠. NLP 수강료 너무 비싸요. 무엇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말씀이죠. 무엇에 비해서라고 질문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비교를 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특히 이제 어떤 비용을 이야기하거나, 네. 또 비교해가지고, 돈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면, NLP를 통해서 삶이 혁명적으로 바뀐 그 이후에서도 NLP 수강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실까요? 무엇에 비해서 더 비싸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질문을 해야지. 근데 이걸 이제 그 밀턴 모델에 쓰면은 체면을 더 촉진시키거나 더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죠. 네. 더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깊은 트랜스에 빠져들어간다. 이런 거는 뭐야? 체면을 촉진시키잖아요. 네.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은 체면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거 비교 대상을 생략했는데 이제 깊은 체면으로 이제 유도를 한단 말이죠. 네. 너무 멋진 결단을 내리셨네요. 너무나 멋진 결단을 내리셨네요. 무엇에 비해서 더 멋진 결단인지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나 멋진 결단을 내리셨네요. 자, 이거만 긍정적으로. 어쨌든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뭐 비교 대상을 밝히지 않고 너무 비싸다든지 너무 기분이 나쁘다든지 뭐 너무 뭐 내가 몸이 아프다든지 뭐 너무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부정적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교 대상을 질문해요. 무엇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엇에 비해서 이렇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무엇에 비해서 가격이 더 비싸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죠. 일단 쭉 한번 훑었어요. 이렇게